이제 어디까지 읽었나? HIV 양성 반응 환자들의 목 부분과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이 초기 2~4주 동안에 부어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선천적인 과정 때문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환자들은 대부분 평균 3~5년, 어떤 경우에는 10년까지 아무 증세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혈전 검사를 해볼 경우에 CD4 세포에서는 정상적인 1세제곱미터 급감했다. 이는 임파세포의 80에서 90%가 파괴되었다는 얘기로 보통 18개월 후에 행하는 알레르기에 대한 피부조직 검사 결과 역시 면역체계가 손상되었음을 알려준다. CD4 수치가 계속해서 감소되더라도 환자 본인에게는 임상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의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어김없이 바이러스의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팽창된 림프절은 천천히 파괴되어 간다. CD4 세포의 수가 300여로 떨어지면 환자 중에 대다수는 혀나 목구멍에 아구창균 감염 증세를 보이는데, 이 균의 특징은 해당 부위를 하얗게 회질하듯이 덮어버리는 데 있다. 수치가 더 떨어져서 200 이하로 내려가면 또 다른 감염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가나 항문, 생식기, 수포, 진이 생기고 질 쪽에서도 아구창균으로 인한 감염 증세가 나타난다. 하면 입 가장자리를 따라서 주름처럼 수직으로 하얀색 막이 생기는 구강백관이라는 증상도 나타난다. 이런 증상들과 함께 1~2년 지날 경우에 환자는 수시로 끝까지 세균 감염으로 고생하는데 대개 200 이하로 떨어진 CD4 세포는 마치 전멸해버릴 정도로 급격히 감소된다. 이처럼 면역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라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세균에 의해서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 오늘날에는 에이즈가 폐결핵이나 박테리아성 폐렴처럼 인지도가 높고 유명해졌지만은 HIV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조차 찾아내기 힘든 여러 종류의 곰팡이균, 혐오균, 바이러스, 기생균, 박테리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주 특이한 증상 정도로 분류되었다. 사실 이 나열한 균들을 몇 가지나마 소통해낼 수 있었던 것도 1980년대 이후의 연구자들과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퇴치 작전으로 몇몇 효과적인 약품들이 개발되어서 임상치료에서 계가를 올리면서부터이다. 에이즈 환자의 면역체계를 뒤흔드는 여러 종류의 세균은 공격 시 특정 목표를 향해서 자신만의 고유 무기를 사용하여 가차없이 파괴해 나간다. 무력화되고 그나마 몇 남지 않은 CD4 세포들을 깔아뭉개듯이 기회성 침략자들은 환자의 모든 조직을 무참하게 황폐시켜버린다. 어느 경우에는 뇌, 심장, 허파 같은 주요 조직을 불뜨거지 공격하기도 한다. 새로 개발된 신약들은 이러한 파상 공세를 잠시 지연시켜 주기도 하지만 이내 세균들은 전력을 보강해서 또 다른 전력으로 공격을 가해온다. 국부적으로는 면역체계가 이곳저곳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시적절하게 투여된 약재로 대전투가 잠시 지연되기는 해도 종말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세균들을 전열을 새로이 갈아듬어서 총진군할 경우에 그 전투는 숙주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된다. 에이즈 환자들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죽어가지만 환자를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균들은 보통 몇 가지 정도로 제한된다. 그 중에 하나는 뉴모시스티스 카리니로 에이즈 환자의 발견 초기에 확인되었던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으로 인한 사망률은 예방의약품으로 기여로 약간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도 환자의 80%가량이 이 병을 앓다가 호흡부전증으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강도에 따라서 10에서 50%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를 죽이고 있는 BCP는 다행히 현대의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차츰 줄어들고 있다. BCP 증상은 보통 이스마일 가르시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점진적인 호흡 곤란을 보이며 나타난다. 가끔씩 BCP는 허파 외의 다른 조직에서 발견되는데 에이즈로 사망한 사체를 검시해보면 체내 전 조직, 특히 뇌, 심장, 신장 등 주요 조직에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폐렴 환자와 마찬가지로 BCP 환자들 역시 감염된 허파의 통기불능으로 질식사한다.
감염된 조직이 넓을수록 폐포는 더 많이 파괴되고 이에 따른 산소량 감소와 이산화탄소 증가는 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결국 심장까지 멈추게 만든다. 조직의 파괴가 심할 경우에 폐기력의 경우처럼 그들은 공동이 생기기도 한다. 폐는 에이즈가 공격 대상 제1호로 지목해둔 기관이다. 정령을 일으키듯이 기회성 세균들은 혓발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달려든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병은 폐기력 박테리아성 환웅,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의한 수포증, 톡소플라스마 등이다. 이들 중에서 톡소플라스마를 제외한 다른 질환들은 그 공격 대상을 모두 호흡기관에 두고 있다. 사실 톡소플라스마증은 에이즈 환자에게 그리 흔치 않게 발병하던 질환이었다. 하지만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나서 가장 호전적인 인재로 대두되어 저항력을 잃은 사람들을 우습게 파괴하고 있다. 이 기생충은 상처 입은 새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에게서 발견되는 원생류이다. 이 기생충은 설익은 음식물이나 해당 동물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인체로 전염이 된다. 미국인의 20에서 70%는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톡소플라스마를 복용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톡소플라스마의 출현 비율은 달라진다. 건강한 체내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이 원생류는 면역결핍 환자의 몸에서는 마치 재물을 만난 듯이 고열과 폐렴, 간과 지라의 부종, 발진, 내막염, 뇌염, 그리고 심장과 여타 근육의 이상을 유도해낸다. 에이즈균의 가장 보편적인 공격 대상은 중추신경대로 고열, 두통, 신경마비, 급발작, 청란 상태로부터 혼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세를 보인다. CT 촬영 시에 감염된 뇌 부위는 임파종의 병변을 보이기도 해서 오진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스마엘 가르시아를 치료할 때 의료진들이 보였던 순간적인 착각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일단 에이즈에 감염되면 신경계의 손상은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는 말기에 나타나는 것이 증상이지만 HIV 감염 초기에도 신경마비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다. 다행히도 이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이 증세가 심하게 나타날 때를 의사들은 전문용어로 에이즈 복합성 치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인식, 운동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행동이 황폐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집중력 저하라든가 단순한 기억 상실 등 비교적 가벼운 증세들이 나타난다. 또 어떨 때는 무기력과 의기소침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등과 발작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HIV 감염 초기에 주로 나타나는 이런 증세들과 함께 환자는 천천히 허물어져 내린다.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후 증세들 외에도 지적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의 평형과 근육의 정합도 깨어지게 된다. 이런 이상 증세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환자는 뇌 기능 저하로 심한 정신장애를 느끼게 되고 주변 상황에 거의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합병증은 대뇌 톡소플라스마, 뇌임파종, 효모응어, 크립스, 토쿠쿠스 균에 의한 내막염 등이 원인이다. 에이즈 복합성 치매는 바이러스 자체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에이즈 복합성 치매 환자의 DNA를 CT 스크린상에 비춰보면 DNA 조직이 몹시 노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에이즈와 관련된 신경계통의 이상 증세로 이런 에이즈 복합성 치매와 톡소플라스마증 두 가지로 손은 꼽힌다. 다행히도 AZT가 개발되어서 이 두 가지 병은 차츰 그 발병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에이즈 환자의 신체에 널리 퍼져 있는 폐기력의 사천격인 미코박테리아균과 미코박테리움 인트라셀룰라레는 통칭 미코박테리움 아비움 복합증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박테리아들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며 에이즈 환자의 절반가량을 무덤으로 이끈다. MAI는 환자가 죽을 때까지 여러 형태의 이상 증세들을 일으키곤 하는데 현재 에이즈로 인한 사망 요인 중에 PCP를 능가한다. 고도 또한 체중 감소, 빈혈, 피로감, 설사, 통증, 항달 등이 MAC로 인한 이상 증세들이다. 물론 MAC가 직접적인 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나열된 이상 증세들을 일으켜서 신체의 조직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다른 세력들로 하여금 약해진 방위 체계를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내용 외에도 에이즈의 증후는 매우 다양하다. CMV나
톡소플라스마 감염으로 인해서 망막염이 심해져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한 설사로 5, 6가지 증상이 연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크립토코커스로 인한 내막염이나 폐렴이 발병한다. 또 칸디다증으로 인한 아구, 장과 식도에는 포진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삼킬 수가 없게 되고 그 주변 피부 병변에 나타나는 삼출 현상, 항문 주변에 생긴 수포진, 진균성 폐렴과 히스토플라스마로 인한 혈액감염, 전형적인 박테리아와 비전형적인 박테리아들, 그리고 아스페르길루스 등등 같은 어려운 이름의 세균성 질환이 있다. 이런 질환들은 천성적인 약탈자처럼 가차없이 환자들을 무너뜨린다. 건강한 면역 시스템들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전혀해야 될 것이 없는 세균들이지만 이런 CD4 임파구가 파괴된 신체 조직에서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동물을 퍼뜨리고 다닌다. 췌장, 위장 및 기타 소화기관들도 A적인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다. 발진, 부위동형, 비정상적인 혈액응혈, 췌장염, 구토, 구역질 위궤양, 궤양성 위치를 관절염, 통증, 시력장애, 질진, 견증증, 인후통, 골수형, 심장 관막과 등등. 심장 관막이 비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소화기관이 궤도에서 벗어나 제각기 돌아갈 때 또 부진피질과 뇌하 수체가 힘을 잃어 제 기능을 못할 때 신장과 간은 큰 타격을 입는다. 박테리아성 감염이 손설 수 없을 만큼 심해지면 폐혈 증세가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영양의 불균형과 빈혈은 신체 기능을 더욱 악화시켜 대항 한 번 못 해본 채 무너지게 만든다. 요독증 등등 직접적인 바이러스 감염이 들어도 에이즈 환자의 심장은 가끔씩 팽창되거나 기능마비를 일으켜서 급작스러운 죽음을 가져오기도 한다. 간 역시 A적인의 직접 공격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하지만 대다수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듯이 B형 감염 바이러스에 의해 공격당한다. CMV, MAI, 폐결핵 등의 곤병이견들은 특히 간을 소환한다. 불쌍한 이 기관은 치료약품 자체의 독성으로 인해서 이종의 고통을 받는다. 에이즈로 죽은 사체를 해부해보는 그중에 85%는 여름에서 마모되고 손상당한 간을 가지고 있다. 위장 및 소화기관의 긴 터널은 에이즈에 관련된 여러 침략자들의 기막힌 의신처다. 입 주변의 수포진과 항문 주변의 종양 및 변비 증세를 시작으로 몇 달간 고통이 지속되면 소화불량이 더해지면서 자제할 수 없는 물설사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고통은 물론 항문과 직장 부분이 심각하게 감염될 수가 있다. 에이즈란 한마디로 죽음보다도 더 심한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약탈하는 질환이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감염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도 한다. 그런데 일단 이 방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만 노리던 세균들이 적합한 자리를 찾아서 모습을 드러낸다. HIV가 암을 일으키는 경우는 아주 희귀한 경우에 속하는데 나는 40년 전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딱 한 번 그걸 본 적이 있다. 그는 늙은 러시아계 이민 환자였다. 하지만은 카포시 육종의 경우는 너무도 흔하게 나타난다. 현재 일천적이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일반 국민의 0.2%, 에이즈 환자의 20%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이 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은 종양으로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주사기를 이용하는 마약 복용자 2~3%와 혈루병 환자 1%보다는 동성 환자들 40에서 45%가 이 질환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빈의학과의 피부병 전문 교수였던 모리츠 카포시는 1879년 손과 발에 돋아나는 적갈색의 흙덩어리들이 차츰 몸통과 머리 부분으로 퍼져나가는 진을 발견하고는 색소성 다발성 역종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의 논문을 보면 병변은 점차 확대되고 부피에서 내부 기관까지 번져나갔다고 한다. 고열, 피설사, 혈토철, 소모증이 나타난 뒤로 죽음이 뒤따랐다. 그는 또한 사체 해부 결과 비슷한 종양들이 허파, 간, 지라, 심장, 소화, 기관 등의 무더기로 생긴 것을 발견했다. 역종이란 그리스어로 합성어이다. 결합조직 근육뼈를 생산하는 세포 증식에서도 증식이 이루어진다. 파괴적인 증세,
그 어떤 치료제도 심지어 비소를 써도 당시 비소는 암 치료제로 사용되었다. 죽음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카포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의학자들은 이 희귀한 질환이 내포하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KS 카포시 6종의 약자인데 진행 속도가 느리다. KS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음에도 이 약성 정량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은 채 잘못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카포시 6종을 의학 잡지에 보고할 때 몇몇 의학자들은 이 질환의 특성을 신체 전반에 걸쳐서 전격적으로 부진다라고 설명을 했다. 이런 의료 보고서들을 통해서 KS는 카포시가 예고했던 것보다도 더 무서운 형태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의학자들이 KS를 HIV 감염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전까지만 해도 KS의 특성은 임파종이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의 임파성 암과 같은 선상에서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것이 항시 공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은 KS와 임파종은 각기 에이즈를 환자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암으로 손꼽힌다. 지금까지 인류를 위협해왔던 여타의 전염병들과 달리 HIV가 다루는 죽음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췌장암을 유발해서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고 심부전증이나 근부전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조직을 직접 공격해서 환자가 재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만들기도 한다. 에이즈의 공격법을 보면 한 목표를 공격해서 흠으로 때린 다음에 각종 세균과 종양들을 불러들이고 또다시 목표를 공격해가는 지구전의 양성을 띈다. 에이즈 환자의 사체 해부 시에 나타난 사항들 중에서 그 음식안들의 예상과 맞다 떨어지는 것은 면역 시스템의 일부분인 임파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점 한 가지뿐일 것이다. 에이즈 치료팀으로 활동했던 의료진들조차 해부된 사체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된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에 새삼스레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종양이나 감염에 의한 호흡 곤란, 폐혈, 뇌조직의 파괴 등은 죽음으로 가는 공통적인 지름길이다. 어떤 일은 뇌와 또는 소화기관의 출혈로 사망하고 어떤 일은 넓게 퍼진 폐기력과 육종의 무릎을 꿇고 만다. 이외에도 기관부전, 출혈, 감염, 영양실조 등이 환자를 괴롭힌다. 특히 에이즈 환자에게서 영양 부족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절차이다. 덩굴입구처럼 푹 꺼진 갱한 눈동자, 유령 같은 얼굴, 그들의 얼굴에서는 표정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나이를 먹느라고 그들의 신체는 너무 노쇠하여 쭈글거리기 일쑤다. 그들에게서 어떤 형이나 신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환자의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에이즈 바이러스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나머지 인생까지 너무도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앗아가버린다. 사체 병리학자들은 환자의 사인을 규정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간접 사인과 직접 사인이 그것인데 공식적으로는 각각의 약자인 PCOD와 ICOD로 표시된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에이즈 환자들의 PCOD는 당연히 에이즈이다. 얼마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에이즈 환자의 치료에 헌신적인 일생을 바쳐온 예일대 교수 피터 셀린 박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에이즈 대체에 관한 셀린 박사의 신념은 여러 면에서 레지던트와 우리 의대 학생들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는 HIV 감염에 대해서 여러 사실들을 밝혀냈고 임상치료에도 막대한 공헌을 해온 주인공이었지만 여러 사고를 한마디로 표현할 만큼 입이 무거운 식자였다. 셀린 박사는 내게 그저 때가 되니까 죽는 겁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다. 분자생물학과 임상치료에 관한 진학인 대학 끝에서 여러 생리학적인 개념들이 거론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다. 언뜻 듣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이었지만 결국 맞는 말이었다. 결국 모든 것이 제 궤도에서 벗어나다 보니 생이 끝나는 순간에 오기 마련입니다. 폐혈의 기관부전, 영양실조 그리고 영원히 마지막으로 육신을 떠나게 되는 거죠 라고 덧붙였다. 지금 나는 병원에서 16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를 데 없어 보이는 가을색이 완연한 오후 시간이다.
여러분 그를 이는 비와 함께 사라졌다. 아마 빗물을 먹어서도 싱싱해졌는지 친구의 농장을 둘러싼 언덕은 기가 막힐 정도의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 있다. 과연 저런 광경을 도시의 영혼이 끌어안을 수 있을까? 알게 모르게 전해질 수 있는 저희는 반대로 알더라면서도 모르게 서늘기도 하다. 일찍이 오늘만큼 환경이 맑고 아름다운 날은 없었던 것 같다. 이 모습, 이 감동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는 부지런히 나무 한 그루 잎사귀 한 잎을 눈으로 찍어둔다. 누구든 아름답고 좋은 일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놓고 평생 그 모습과 감동이 어떻게 있는지 추억하려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것은 세이먼드 농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이다. 암이 그들을 시기했는지 데이비드를 존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들로부터 영원히 떼어놓았다. 사망하기 불과 2년 전 데이비드는 토니 상식에서 브로드웨이 가장 뛰어난 자연으로 상을 받았고 존 후 무대 경력 역시 장래를 약속하듯이 탄탄해져 가고 있었다. 내가 존 세이드먼을 알게 된 것은 거의 20년 전의 일로 그 후로 즐겁고 그와 친하게 지내봤다. 내 안에 살아는 그 전 이제 존과 데이비드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산 적도 있었다. 오래전부터 존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사이여서 우리들은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위대한 걸 아름다운 태양 아래 마주 앉아서 죽음과 에이즈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죽음은 존에게 전혀 낯선 존재가 아닌 듯 싶다. 친구로서 무대의 동료로서 비싼 질환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존은 마지막까지 데이비드를 닮은 모습이었다. 지난 10년간 존은 혈청 양성 반응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세들, 치료, 임종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사망 이런 사이클을 수없이 봐왔다. 그는 불과 40대 초반의 엄청난 비극을 지켜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활동적이고 적은 시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 활력과 재능 그리고 한 세대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음이 소멸되어 감에 따라 우리 사회 역시 젊음의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존의 친구 켄트 그리스 월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990년 덕서 플러스 맛증과 악당 삼성사 있는 CMV 등등 여러 사망한 친구다. 그와 같은 죽음의 인간의 존엄성이 조금이라도 끼어들 수 있었을까?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을지라도 살아있을 때 그랬듯이 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위엄을 끝까지 허락해줄 구원의 존재는 없었을까? 존엄성, 인간의 그런 것이 진령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전쟁의 피해가 아니고 전쟁. 우리는 죽어가는 친구들의 무존엄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 친구에게 존엄성과 위엄을 보태주고자 한다. 그러한 시도는 어찌 보면 이런 종류의 죽음을 지켜보며 자그마한 승리일 수도 있다. 에이즈 같은 질병 앞에서 살아가는 친구가 독창성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게 되는데 절친의 친구가 존엄성을 잃어버린 임성대성으로 변해가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얼마만큼 있느냐에 멋진 죽음이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들 수는 없다. 멋진 죽음이란 상대적인 기준으로 정해질 뿐 진정한 의미로 죽음으로 인한 혼란의 정도를 줄여가는 데 있다. 편하게 고립되지 않은 채 죽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 누구든 죽어가는 사람의 종말이 보다 나은 것이 되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 결과가 만족스럽든 그렇지 않든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어떤 것도 멋진 죽음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갖는 사랑만큼은 사망으로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역시 상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임종 전 몇 주 켄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친구들은 죽음과 불과 몇 시간 앞둔 그를 수시로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자들이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이 실로 감격지기라 아니할 수가 없다. 에이즈는 각별한 친화력과 가족을 이루는 동성애자들을 주로 공격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책임의식은 일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의식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가정들은 우리를 배경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비극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지 비정상적인 길을 고집하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으로 믿는다. 그런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라도 우리는 사회적인 판결에 무너진 가족을 홀로 버려둘 수가 없다. 조은호 표현에 따르면 켄트는 에이즈 환자들이 보이는 일반 증세들에 신음하며 마지막 주를 힘들게 보냈다고 한다. 에이즈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이끌어서 지쳐버린 상태에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체념이라는 표현하는 이도 있고 나아가서 환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다. 맑은 정신이 잠깐씩 되돌아올 때마다 켄트는 앞으로 자신이 이겨내야 할 육체적인 고통과 마지막 날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했다고 한다. 저는 넓은 독실에서 점차 외소해져 갔던 켄트를 회상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은 병실에서 그를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침대 위에서 자꾸만 줄어들었다 기력이 꽤 남아있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면은 부축을 받아야 했던 켄트는 에이즈에 감염된 이후로는 침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턱서 불안감적으로 켄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하지 못할 만큼 인지 능력을 잃어갔다. 얼굴색이 심하게 변하고 치료 초기에 켄트는 일단 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치료법은 고통을 받아가면서 다시 바뀌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켄트의 학과부등한 뜻을 받아들인 팀은 매번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될 때마다 사전에 의사들과 상담하곤 했다. 그에게 어떤 임상치료도 혈액이 없었다. 며칠 치료견 대역을 떠나서 이 농장에 와 있는 동안에 켄트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친구의 사망 소식을 그렇게 들었다. 켄트는 2년 남짓 그를 지탱해 주었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내가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의 특별한 가족관을 소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족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들과 딸을 돌보는데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리들랜드는 그 대표적인 예로 평소 가정으로부터 배척당해왔던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에이즈 감염으로 계기가 좋아졌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빈민층에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하루 수입이 줄어드는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젊은 나이에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환자의 침상 옆에 앉아서 어머니와 아내 남편 이렇게 연상 누가 고뇌한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다윗의 그 고백같이 제럴드 브리들랜드 이를 가리켜서 정상적인 인생적인 전복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종류의 비참한 죽음에서 자칫 실종되어 버릴 수도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품위 같은 것은 오직 그 죽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다. HIV의 공포증으로 여기저기서 에이즈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의료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 청년들이 에이즈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희망적이다.